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논쟁이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스터리한 일들에 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설명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더 체계적이고 더 합리적인지를 함께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편 빙하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양쪽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태양과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이고 크기는 태양이 지구보다 109배 이상 큽니다. 태양의 표면적 온도는 약 6000도이고 우주 공간의 온도는 영하 270도입니다.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는 지구의 적도 부근은 평균 온도가 30도, 북극은 평균 영하 40도, 남극은 평균 영하 50도입니다. 이렇게 적도 부근의 온도와 북극이나 남극의 온도 편차가 무려 70도에서 80도까지 나는 이유는 각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직각으로 받는 적도 지역보다 빗각으로 받는 북극이나 남극 지역은 단위 면적당 더 적은 태양열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846년 시베리아 인디기르카 강 바닥의 빙하 속에서 초식 동물인 맘모스가 발견되었는데 키가 4m, 몸 길이가 4.5m 정도 되는 대형 맘모스입니다. 그것도 죽은 상태가 아니라 서 있는 상태에서 급속 냉동이 된 것으로 보이고 해부를 해보니까 입안에는 씹던 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식사를 하다가 급속하게 빙하 속에 갇힌 것으로 보입니다. 1977년에는 새끼 맘모스가 원형 그대로 북극 빙하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디마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해부해 보니 뱃속에는 방금 전에 먹은 활엽수와 화산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북극과 같이 추운 남극 지방에서는 나뭇잎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잎이 넓은 활엽수와 작은 나뭇가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모래밖에 없는 적도 지역의 사하라 사막에서는 물고기 화석, 고래 화석, 공룡 화석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서에 의하면 사하라 사막은 원래부터 뜨거운 열대기후가 아니라 물고기가 논이는 강과 고래가 살던 바다 그리고 공룡들이 거닐던 숲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서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과거의 지구는 북극도 온대기후, 남극도 온대기후, 적도도 온대기후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극이나 남극은 차가운 한대기후가 되면서 빙하가 생겼고 적도는 뜨거운 열대기후가 되면서 오늘날처럼 사막화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북극과 남극 지방, 적도 지역은 어떻게 똑같이 온대기후가 가능했을까? 온대기후였던 북극과 남극 지방에서 어떻게 갑자기 빙하가 생성되었을까? 온대기후였던 적도 지역은 어떻게 사막화가 시작되었을까? 이제부터 이 궁금증에 대한 양쪽의 주장을 들어볼 텐데 먼저 어떻게 적도 지역과 북극이나 남극 지방에서 온대기후의 화석들이 발견되었을까에 대한 진화론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신생대 지구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혹시 특이한 부분 발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스파이크처럼 뾰족하게 온도가 치솟은 지점. 약 5600만 년 전인 팔레오세 말부터 에오세 초까지 20만 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5에서 8도씨나 오르는 역사상 가장 짧으면서도 강력했던 온난화 시기가 있었죠. 이른바 팔레오세 에오세 최대 온난기, 영어로는 이걸 줄여서 PETM이라 불리는 이 시기는 현재 지구 온난화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1991년
지구과학자였던 제임스 캐럿과 로엘 스콧은 남극 대륙 근처에서 추출한 해적층 코어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팔레오세와 에오세 경계 지층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바다로 녹아든 흔적이었죠. 이후 전세계 지층에서 팔레오세 말에 대량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온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약 5만 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무려 4만 4천 기가톤의 탄소가 쏟아져 나와 급격한 지구 온난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결과 당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최대 8도씨나 높아졌으며 극지방의 해수 온도는 최대 20도까지 올랐죠. 현재 남극해의 최대 온도가 10도씨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당시 지구가 얼마나 온화해졌는지 짐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킨 걸까요? 과학계에서는 여러 가설들이 제시됐는데요. 대규모의 산불이 석탄이 저장된 층을 태워버리면서 대량의 탄소가 방출됐다는 썰, 또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탄소가 방출됐다는 썰 등이 나왔지만 이 정도로는 팔레오세의 급격한 온실 효과를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극지의 얼음이 조금씩 녹으면서 여기에 갇혀있던 강력한 온실기체인 메테인이 방출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빠르고 강력하게 촉발시켰다고 주장했죠. 탄소가 풍부한 해성이 지구에 충돌한 결과 대기 중에 다량의 탄소가 공급되면서 온난화가 촉발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바로 5,600만 년 전의 남극입니다. 당시 남극 대륙의 연평균 기온은 16도씨, 겨울철 평균 기온은 11도씨에 달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겨울철보다 훨씬 따뜻했죠. 당시 남극 대륙엔 야자수와 속시식물이 자랐으며 여러 곤충들과 포유류들이 뛰노는 그야말로 푸른 낙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남극 동부에서는 고대 야자수와 양치식물의 포자들, 또 열대 작물의 꽃가루 화석이 발견되곤 합니다. 지구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었던 걸까요? 아쉽게도 이건 현재 미스테리입니다. 제대로 밝혀지고 증명된 게 없죠. 특정 시기에 탄소가 많았다면 지구의 기온이 높았을 것이다. 탄소는 산불이나 탄소가 많은 소행성 충돌로 많아졌을 것이다. 남극에서는 온난화 현상으로 무성한 숲과 동물들이 살았을 것이다. 오늘날 지구로 변화된 이유는 미스터리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남극에서 활엽수나 나뭇가지들이 발견되는 이유는 설명이 되지요. 그러나 북극 빙하 속에서 발견되는 맘모스나 빙하의 생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고 과거의 지구에서 오늘날의 지구로 변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럼 빙하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들어볼까요? 유고슬라비아의 과학자 밀란코비치는 태양계의 차이에 대해 1938년 그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을 일컬어 밀란코비치의 주기라고 부르죠. 지구 공전 궤도는 변합니다. 한쪽 극에 달하면 궤도는 더욱 둥그러지며 계절마다 같은 양의 태양빛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극에 달하면 궤도의 타원은 길게 늘어지게 되어 계절 사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구 궤도의 이심률은 긴 주기를 통해 나타나며 바로 그 주기는 10만 년입니다. 다음으로 지구 자전축의 변화는 지구의 서로 다른 표면을 비추는 복사열 양에 영향을 미치죠. 기울기가 최고화되면 계절에 따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지구 자전축 경사의 변동 기간은 대략 4만 1천 년 정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공간에서 흔들리는 지축의 주기가 있는데 이는 19,000년에서 23,000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주기가 모두 절정에 달하면 마침내 지구는 빙기와 간빙기 사이를 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지구는 300만 년 전부터 10만 년과 4만 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금성과 목성의 중력에 의해 지구의 축이 이동하면서 빙하기가 왔다. 공전 궤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간빙기에는 극지방에만 조금 있던 빙하가 빙하기에는 북반구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0년도 엄청 긴 세월인데 10만 년과 4만 년 주기로 온다는 빙하기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진화론의 설명을 통해 세 가지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얻으셨나요? 남극에서 발견되는 온대기후의 흔적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약간은 되었지만
그 밖에 궁금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창조론에서는 이 세 가지 궁금증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은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라는 구절인데 여기서 궁창이란 단어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는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당연히 바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위의 물은 뭘까요? 오늘날 하늘 위에는 대기권이 있는데 바로 그 대기권과 같이 지구의 하늘 전체를 감싸는 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물충일 것입니다. 현재의 지구 모습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황당하게 들리시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는 구절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지구는 바다도 하나였고 땅도 하나였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설명도 좀 황당하게 들리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장은 오늘날 사실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구가 살아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최초로 제시한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 그는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란 책을 통해 세계의 대륙들이 2억 5천만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 판게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선과 남미 대륙의 동해안선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대륙이 이동한 흔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베게너는 무엇보다 화석에 주목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 모두에서 발견된 파충류 화석 메소사우루스. 같은 곳에 살았던 이들이 대륙이 분리되면서 각각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발굴됐다는 것이죠. 베게너의 주장은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을 위해 전 세계 해저의 지형을 탐사하고 이를 자세히 기록한 세계 해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참전한 미국 해군 중에 해리 헤스라는 젊은 지질학자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해양 지도에 담긴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베게너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해리 헤스는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해저가 확장된다고 주장합니다. 마그마가 대륙판을 밀어내며 치솟고 이때 바닷물에 식어 새로운 지각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각은 옆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해리 헤스의 주장은 196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의 인도양 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도 제작이 정교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도를 통해 대륙이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대륙 이동설이 입증되면서 지구의 대륙은 원래 하나였었다는 판게아 이론은 정설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의 주장이 황당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때가 BC 1440년경이니까 무려 3400년 만에 성경은 과학적이라고 입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만 여기지 말고 자세히 연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장들도 과학적이라고 입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성경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현재는 물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장을 가설로 정하고 합리적 추론을 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해서 맞다면 이 주장은 사실인 것이고 맞지 않는다면 그냥 성경의 황당한 주장으로 여기면 됩니다. 지금부터 물층이 있었다는 성경의 주장을 가설로 정하고 이 물층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이 지구를 향해 오다가 적도 지역의 물층에 먼저 도달합니다. 그럼 적도의 물층이 뜨겁게 데워지겠지요? 그럼 물은 열 전도율이 좋으니까 적도 지역의 물층이 점점 가열되면서 극지방의 물층으로 그 열은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지구와 물층은 함께 자전을 하니까 물층은 골고루 따뜻하게 데워질 것이고 그럼 지구는 따뜻한 물층 속에서 자전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온실 속의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구의 기후는 어떨까요? 아무리 태양열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극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따뜻하게 데워진 극지방의 물층이 극지방의 대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극지방의 온도는 현재처럼 차가운 한대기후가 아니라 온화한 온대기후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태양열이 많이 전달되는 적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물층에 흡수되고 태양빛은 굴절되니까 적도 지역은 현재처럼 뜨거운 열대기후가 아니라 온화한 온대기후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층이 온실 효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북극도 온대기후, 남극도 온대기후, 적도도 온대기후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물층이 감싸고 있었다는 성경의 주장을 가설로 정하고 물층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북극과 남극, 적도 지역이 어떻게 똑같이 온대기후가 가능했을까라는 첫 번째 궁금증에 대답이 되었지요? 그럼 이제 온대기후였던 북극과 남극 지방에서 어떻게 갑자기 빙하가 생성되었을까라는 두 번째 궁금증에 대한 창조론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구절은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노아의 심판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도 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장면인데 이 구절에는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는 구절인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2편 석탄의 미스터리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빙하에 관련된 두 번째 현상,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 라는 구절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물층으로 감싸여 있던 과거의 지구에서는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비가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구름은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지 않고 강력한 태양열이 비추는 뜨거운 적도 지역의 바다 수면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다의 온도가 뜨겁게 데워지면서 수증기가 증발하고 그 수증기들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비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물방울의 크기가 0.2mm 이상이 되면 중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입니다. 물층이 있었던 과거의 지구는 태양열이 아무리 뜨겁게 적도 지역을 비추어도 물층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흡수하고 굴절시키기 때문에 온도는 수증기들을 증발시킬 정도로 뜨겁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비구름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비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내리는 비는 오늘날처럼 비구름에 의해 내리는 비가 아니라 성경이 주장하는 하늘 위에 있던 물, 즉 물층이 붕괴되면서 내리는 비였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층이 붕괴되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가설로 세우고, 물층이 붕괴되면서 비가 오면 지구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물층이 붕괴되면서 그 물들이 지구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나겠지요. 그럼 40일 주야로 비가 왔다고 하는데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 볼까요? 2016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는 시간당 최고 253mm의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 때 내린 비가 시간당 200mm 강우량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시간당 20cm 비가 왔고, 하루 강우량은 4m 80cm, 40일 동안 강우량은 거의 200m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국지성 호우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감싸는 물층에서 비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전 지역에서 골고루 내리는 대홍수였을 것입니다. 그럼 북극과 남극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물층이 붕괴되면서 온실 효과가 사라지고 북극이나 남극 지방의 기온은 오늘날처럼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럼 북극이나 남극에 내리는 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눈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럼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어느 정도의 눈이 왔을까요? 보통 적설량은 눈을 녹인 강설량의 10배로 계산합니다. 그럼 노아 심판 때 시간당 강우량이 20cm였으니까 적설량은 그 10배인 2m, 하루 적설량은 48m, 40일 동안 적설량은 약 2000m였을 것입니다. 설마 그 정도로 눈이 쌓였을까 의심이 드시지요? 이 그림은 남극 빙하의 종단도입니다. 보통 3000m까지 눈이 쌓여 있고 깊은 골짜기에는 4500m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 처음 내리는 눈들은 빙하의 시작이 되었고, 그 후로 내리는 눈들은 차곡차곡 그 위에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빙하 대륙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설명을 인디기르카 강에서 발견된 4m짜리 대형 맘모스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이 맘모스는 발견 당시 서 있는 형태였고 입 안에는 씹던 풀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맘모스는 평소처럼 북극의 푸른 초원 위에서 풀들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자 눈이 1m 높이로 쌓였습니다. 그러더니 눈은 점점 쌓였고 시간이 지나자 4m짜리 맘모스는 완전히 눈 속에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그 후로 쌓여가는 눈의 압력 때문에 눈들은 단단히 얼어버려 빙하가 됐을 것이고, 그렇게 대형 맘모스는 갑자기 산채로 빙하 속에 갇혀 있다가 발견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온실 효과를 만들어주는 물층 때문에 북극이나 남극, 적도 지역이 온대기후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물층이 붕괴되면서 온실 효과가 사라졌을 것이고, 그 결과 북극과 남극에서 내리던 비는 눈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때 내리던 눈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빙하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두 번째 궁금증, 북극과 남극 지방에서 어떻게 갑자기 빙하가 생성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되었나요?
세 번째 궁금증, 적도 지역은 언제부터 사막화가 시작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되었나요? 이 대답은 아직 듣지 못하셨다고요? 물층이 없어진 지구의 적도 지역은 뜨거운 태양열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고, 노아의 심판 후부터 사막화가 서서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궁금증도 대답이 되었지요? 지금까지 빙하에 관한 진화론의 설명과 창조론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체계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